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감히 내 생일잔치에 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 위로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하객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였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젖은 소금이 눈으로 흘러들어도 입술이 찢어지도록 깨물어도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자식들은 폐물을 뜯어가고 도망쳤죠. 비 오는 밤 쓰레기 더미 위에 쓰러진 시어머니를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자신의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보험금까지 빼앗기고 소금을 뿌려 길바닥에 내쫓긴 뒤에도 그녀는 끝내 자신을 버린 시어머니만은 버리지 못한 바보 같은 며느리였죠. 아무 가치도 없다고, 재수 없는 년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지독한 인연을 끊지 않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풍년시장 한복판에 붉은 천막이 펄럭였습니다. 오색 풍선이 하늘을 덮고 뷔페 테이블 위로는 소고기 육회부터 전복찜까지 산의 진미가 끝없이 늘어서 있었죠. 시장 건물주 오경옥의 65번째 생일잔치였습니다. 30년 넘게 이 시장을 주물러온 경옥의 위세가 절정에 달한 밤이었어요. 상가 건물 세 채를 움켜쥔 그녀 앞에서 상인들은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옥 사장님, 만수무강하세요. 상인들이 줄지어 인사를 올렸어요. 경옥은 금박이 수놓인 한복 저고리를 걸치고 한가운데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여왕이 신하들의 문안을 받는 것처럼요. 큰아들 내외가 옆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주고 둘째 며느리는 경옥의 잔에 정성스레 음료를 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천막 입구로 초라한 그림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얼굴은 푹 꺼지고 손은 거칠게 튼 여자. 한 해 전 이 시장에서 쫓겨난 셋째 며느리 이선영이었습니다. 낡은 면바지에 해진 점퍼를 걸친 선영의 모습은 화려한 잔치상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어요. 선영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직접 뜬 캐시미어 목도리였죠. 몇 달 동안 폐지를 주워번 돈으로 산 실로 한 코 한 코 정성을 담아 완성한 것이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선영이 조심스레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잔치상 주변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경옥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누구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천막 안을 가득 채웠어요. 경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선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남편 잡아먹고 보험금까지 챙겨나간 년이 어딜 기어와.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옥은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더니 선영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죠. 찬물이 선영의 얼굴과 가슴팍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님, 저는 그저... 닥쳐. 경옥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더니 상인 하나에게 손짓했습니다. 거기 소금 가져와. 굵은 소금. 상인이 허둥지둥 소금 한 바가지를 가져왔어요. 경옥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더니 선영의 머리 위로 확 쏟아부었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선영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에, 입술에, 젖은 옷 위로 소금이 들러붙었죠. 선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따가운 소금기가 눈 안쪽을 파고들었어요. 상복 입은 년, 재수옴 붙은 고아년,
경옥이 대성통곡하듯 악을 쓰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술렁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어요. 큰 며느리 도희가 팔짱을 낀 채 선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꼬리를 비틀며 선영의 젖은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예, 옷에 묻은 소금 아까우니 챙겨가라. 내 팔자에 소금이 금보다 귀할 텐데.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경옥이 선영의 손에 들린 보자기를 낚아챘어요. 캐시미어 목도리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옥은 그 위를 구둣발로 사정없이 짓밟았죠. 이따위 거지 같은 걸 들고 와서 눈을 더럽혀. 목도리에 흙먼지가 묻고 올이 풀렸습니다. 선영이 몸을 굽혀 목도리를 주우려 하자 경옥이 선영의 손등을 발로 밟아버렸어요. 건드리지 마. 내 손 닿으면 부정 탄다. 선영의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잔치에 왜 또 온 거야? 그러게 와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거면서. 한 상인이 선영의 발치에 침을 뱉었어요. 또 다른 상인은 선영의 등을 떠밀었죠. 그때 구석에서 지켜보던 박 여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경옥이 이 할망구, 사람이 어떻게 저래? 천벌 받을 짓이다. 경옥이 박 여사를 흘겨보았습니다. 뭐야, 너도 전염편이야? 그럼 당장 시장에서 나가. 박 여사가 이를 갈았지만 주변의 냉랭한 시선에 더는 나서지 못했어요. 선영을 향해 안타까운 눈빛만 보낼 뿐이었죠. 선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목도리를 품에 꼭 안았어요. 소금기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선영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천막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경옥이 선영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내 발 닿는 곳마다 부정 탄다. 선영이 사라지자 경옥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입꼬리를 올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속이 다 시원하네. 자, 다들 뭐해? 술 마셔. 큰아들이 경옥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엄마, 전현 내쫓고 우리 집안 운 풀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 저런 재수 없는 년하고는 인연을 끊어야지. 경옥이 흡족한 표정으로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뷔페 테이블 위로는 고기 굽는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올랐어요. 화려한 음식과 웃음소리 사이로 선영이 떠난 천막 입구만이 텅 비어 있었죠. 바깥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어두운 뒷길로 접어들었어요. 젖은 옷에서 소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선영의 옷에서 나는 짠내가 코끝을 찔렀죠. 골목 끝에 녹슨 리어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이 그것을 끌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선영은 거리에 버려진 박스들을 하나씩 주워 리어카에 실었어요. 젖은 박스가 무거웠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빗물 고인 웅덩이를 지나며 철컥거렸죠. 가파른 언덕길 앞에서 선영의 발이 멈췄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등의 상처에서 빗물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들어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빗물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소금기가 빗물에 씻겨 내렸지만 가슴속 짠내는 지워지지 않았죠. 목도리를 품에 안은 선영이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로 향하는 선영의 뒷모습이 빗속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등이 굽고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죠. 천막 안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 웃음소리가 멈추는 날이 올까요? 빗물에 젖은 리어카를 끌며 언덕을 오르는 선영의 머릿속에 지난 3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선영은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시어머니가 건넨 낡은 한복을 입어야 했죠. 패백상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경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고아년이 패백은 무슨, 부모도 없는 게 누구한테 절을 하겠다고. 하객들 앞에서 선영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남편 민수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경옥은 눈을 부라리며 아들을 노려보았죠. 닥쳐. 내가 뭔데 어미한테 대들어. 결혼 첫날부터 선영의 위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몸종이었어요. 시댁살이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시어머니의 새순물을 받쳐들고 형님들의 빨래를 손빨래로 해야 했죠.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맺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와 형님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영아, 밥 많이 먹어. 우리 며느리 너무 말랐어. 경옥이 밥상 위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출장을 간 날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야, 이거 먹어. 경옥이 선영 앞에 던진 건 쉰내 나는 김치와 딱딱하게 굳은 찬밥이었습니다. 형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어요. 시어머니, 이거 상한 것 같은데요. 뭐? 고아년이 음식 가려? 그럼 굶어. 경옥이 밥그릇을 확 치워버렸습니다. 선영은 그날 저녁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어요. 큰형님 도희는 틈만 나면 선영에게 온갖 자비를 시켰습니다. 거절하면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쳤고 그러면 경옥의 불호령이 떨어졌죠. 고마운 줄도 모르고 형님 부탁 하나 못 들어줘? 부모한테 예의를 못 배워서 그래. 선영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오직 남편 민수만이 선영의 편이었으니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힘써볼게. 민수가 선영의 갈라진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선영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결혼 3주년 기념일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선영은 남편을 위해 몰래 모은 돈으로 손목시계를 샀습니다. 민수가 늘 갖고 싶어 하던 거였죠. 포장지를 고르며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새끼, 내 막내 새끼. 경옥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어요. 형님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선영의 손에서 쇼핑백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 씨한테 무슨 일이? 교통사고야. 민수가 죽었어. 경옥의 비명 같은 대답에 선영의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선영은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경옥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다정한 손길이었죠. 선영아, 힘들지?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 도장만 찍어. 선영은 멍한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시키는 대로 인감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무슨 내용인지 확인할 정신이 없었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옥이 선영의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손에는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짐 싸. 나가. 네. 어머님 무슨. 민수 보험금 3억. 내가 다 받았어. 내 도장 찍어서. 선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제야 장례식장에서 찍었던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그 서류가 보험금 서류였어요? 그래. 바보같이 찍어줘서 고맙다.
경욱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들도 뒤에서 낄낄거렸어요. 어머님, 그건 민수 씨 보험금이에요. 저도 받을 권리가. 뭐, 권리? 남편 잡아먹은 년이 무슨 권리야? 경욱이 선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우리 민수가 죽은 거야. 고아년이 시집와서 집안 운을 다 말아먹었어. 경욱이 보따리를 선영에게 던졌어요. 문 밖으로 밀려난 선영 뒤로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단돈 5만 원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은 선영이 찾아간 곳은 달동네 꼭대기 지하방이었어요. 방 안에는 햇빛 한 줌 들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서 바닥이 축축했죠. 누우면 코끝에서 꿉꿉한 냄새가 났어요. 낮에는 고깃집에서 일했습니다. 뜨거운 불판 100개를 닦으면 손가락 지문이 다 닳아서 피가 맺혔어요. 기름때와 세제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지래도 쉴 수 없었죠. 밤에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파른 달동네 언덕을 오르내렸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젖은 박스가 더 무거워져서 종아리 근육이 끊어질 것 같았죠. 어느 날 시장에서 첫째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집 전 식모 아니야? 첫째 아들이 선영을 보며 비웃었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선영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국어라는 거지? 이거나 가져가.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백화점 앞을 지나다가 둘째 형님과 마주친 적도 있었어요. 저기요. 저 여자 잡아요. 도둑이에요. 둘째 형님이 갑자기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선영은 영문도 모른 채 백화점 사무실로 끌려갔죠.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서야 풀려났지만 그날의 수치심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어요. 밤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부모 교육 못 받아서 예의가 없어. 고아년이 분수를 몰라. 선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의 유품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결혼 3주년 선물로 사두었던 그 손목시계. 경욱이 민수의 옷을 모두 태울 때 선영이 몰래 품속에 숨긴 것이었죠. 선영은 매일 밤 그 시계를 꺼내 들었어요.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씨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민수 씨, 당신만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어느 날 밤 선영은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것들이 웃겠지. 고아년이 결국 못 버텼다고 손뼉 치겠지. 선영의 눈에 도끼가 서렸어요. 악착같이 버텨야 해. 죽어도 저것들 앞에서는 안 죽어. 리어카 손잡이를 꽉 움켜쥔 선영의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끝나는 날이 올까요? 경욱의 생일잔치가 있은 지 3개월 후였습니다. 시장 건물주로서 30년간 군림하던 경욱의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어요. 첫째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어머니 인감을 몰래 훔쳐 상가 건물 전체를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썼죠. 그 돈을 전부 도박판에 쏟아부었어요. 500억 원짜리 자산이 단 3달 만에 빚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욱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상가 건물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은 날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 건물에 왜 이런 게 붙어? 경욱이 압류 딱지를 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매 공고가 나붙었고 사채업자들이 시장 입구까지 몰려왔죠. 경욱은 허겁지겁 첫째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못난 놈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뭐가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첫째 아들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가방을 쌌어요. 그날 밤 첫째 아들 가족은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집에 남은 건 밀린 공과금 고지서뿐이었죠. 경욱은 둘째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얘야, 문 좀 열어라. 엄마다. 한참을 두드린 끝에 문이 열렸어요. 둘째 며느리가 차가운 눈으로 경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 바꿨어요. 앞으로 오지 마세요. 뭐라고? 인연이 미쳤어? 경욱이 문틈으로 발을 들이밀었어요. 그때 둘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재산 다 날렸으면 이제 우리랑 남이에요. 오지 마세요. 이놈이. 경욱이 아들의 뺨을 때리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경욱의 손목을 잡아 비틀더니 품에 안고 있던 폐물 가방을 확 뺏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금부치는 저희가 보관할게요. 어차피 빚 갚는 데 쓰셔야죠? 이것들이 정말. 경욱이 가방을 되찾으려 하자 며느리가 경욱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경욱은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혔죠. 경욱은 아파트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자식들에게 쏟아부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시장으로 돌아온 경욱을 맞이한 건 상인들의 싸늘한 눈빛이었어요. 어이, 경욱이 저녁 꼴 좀 봐라. 천벌 받았네. 평소 경욱에게 무시당했던 생선가게 아줌마가 경욱의 머리 위로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우리를 깔봤어. 이제 내 차례야. 맞아. 월세 올린다고 협박하더니 이 꼴이네. 상인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누군가 경욱의 등을 밀쳤고 또 누군가는 썩은 채소를 던졌습니다. 경욱은 얼굴에 묻은 오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어요. 제발 그만해. 경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죠. 그날 밤 경욱은 갈 곳이 없었어요. 시장 창고에서 쫓겨났고 아는 사람 집마다 찾아갔지만 모두 문전박대였습니다. 경욱 사장님? 누구세요? 전 모르는 사람인데요. 평소 굽신거리던 지인들이 모른 척 문을 닫아버렸어요. 화려한 한복 저고리는 찢어지고 구겨졌습니다. 경욱은 서울역 광장까지 걸어갔어요. 며칠간 굶주린 경욱의 눈에 쓰레기통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이 보였죠. 경욱은 떨리는 손으로 컵라면을 집어들었어요. 식은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짜고 퀴퀴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내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경욱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계속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경욱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검은 물이 출렁거렸어요. 그래, 이렇게 끝내면 되겠지. 경욱이 난간 위로 한 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 더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죽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죠. 경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새벽 공기 속으로 울음소리가 퍼져나갔어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어요. 경욱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시장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젖은 박스 한 장을 머리 위에 얹고 벽에 등을 기댔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옷은 흠뻑 젖었고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65평생 이렇게 비참한 적은 없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경욱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선영의 귀에 소문이 들려왔어요. 박 여사가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희 시어머니 완전히 거지됐더라. 서울역에서 컵라면 주워 먹는다던데. 선영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그 할망구 천벌 받은 거야.
쌤통이지 뭐. 박 여사가 시원하다는 듯 말했지만 선영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축축한 지하방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 모진 여자를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선영의 머릿속에 남편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사람의 어머니, 민수 씨라면 어떻게 했을까? 선영은 품속에서 낡은 손목 시계를 꺼내 들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선영은 폐지를 씻고 시장 골목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구석 박스더미 밑에서 사람의 발이 보였죠. 선영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박스를 걷어내자 축축하게 젖은 경옥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 선영이 경옥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옥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죠. 빗물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선영의 낡은 리어카 바퀴가 경옥의 눈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선영은 박스 더미 밑에 쓰러진 경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 흙투성이가 된 얼굴, 3개월 전 소금을 뿌리며 자신을 내쫓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선영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이대로 돌아서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였죠. 그때 경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희미하게 눈을 뜬 경옥이 선영을 알아보았습니다. 너야? 경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선영을 보자마자 경옥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너 같은 년 동정 안 받아. 경옥이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며칠간 굶주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다 그대로 진흙탕에 고꾸라졌죠.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경옥을 바라보았어요. 빗물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흘렀어요. 선영이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경옥의 팔을 잡아 일으켰죠. 뭐 하는 거야? 나. 경옥이 버둥거렸어요. 하지만 선영은 개의치 않고 경옥을 번쩍 들어 리어카 위에 앉혔습니다. 폐지 더미 위에 경옥의 몸이 털썩 내려앉았죠. 이게 무슨 짓이야? 경옥이 악을 썼어요. 선영은 대답 대신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걷기 시작했죠.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어요. 리어카 바퀴가 진흙탕을 지나며 무겁게 굴러갔습니다. 선영의 등이 비에 젖어 축 처졌죠. 가파른 언덕길이 시작되었어요. 선영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한 발짝 내디뎠죠. 경옥은 리어카 위에서 선영의 등을 노려보았어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선영의 목덜미가 보였습니다. 땀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경옥이 입을 열었어요. 너 왜 나 안 버리냐? 선영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대답해. 왜 나 같은 년을 꺼둬? 경옥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 있었어요. 선영의 어깨가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짐승 같은 사람이라도 선영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흘러나왔어요. 나는 어머니처럼은 안 살려고요. 경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저를 소금 뿌려 내쫓고 보험금 빼앗고 길바닥에 버린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선영의 등이 떨렸어요. 그래도 나는 어머니처럼 사람을 버리는 인간은 안 될 거예요. 경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선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내 남편의 어머니니까요. 그 사람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민수. 아들의 이름이 선영의 입에서 나오자 경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죠. 민수 씨가 저한테는 세상 전부였어요. 그 사람이 사랑했던 어머니니까 차마 못 버리는 거예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빗물에 섞여 보이지 않았지만 경욱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욱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선영의 지하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영이 경욱을 부축해 좁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핀 벽, 물이 새는 천장. 경욱이 소금을 뿌려 내쫓았던 바로 그 지하방이었죠. 선영은 경욱을 방 안으로 들였어요.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경욱의 발을 씻겨주었죠. 경욱은 선영의 손길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갈라지고 트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있었죠. 밥 드세요. 선영이 작은 밥상을 경욱 앞에 내려놓았어요. 따뜻한 흰쌀밥과 김치 한 접시. 선영이 아껴두었던 마지막 쌀이었습니다. 경욱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욱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고기 반찬 하나 없냐? 이게 밥이야? 선영의 손이 멈췄어요. 경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치만 먹으라고? 내가 뭐거지야?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가 리어카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선영의 하루는 2시간씩 더 길어졌어요. 새벽 2시까지 폐지를 주었습니다. 경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죠. 며칠 후 새벽이었어요. 선영이 잠든 사이 경욱이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선영의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죠. 경욱은 시장으로 갔어요. 붕어빵을 사 먹고 호떡을 사 먹었습니다. 선영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요. 그 모습을 박 여사가 보았어요. 저게 뭐 하는 거야? 박 여사가 경욱에게 달려갔습니다. 야, 경욱이,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박 여사가 경욱의 앞을 막아섰어요. 선영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내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일하는 거 몰라? 뭘 안다고 지랄이야. 경욱이 박 여사를 밀쳤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시어미는 처음 봐. 며느리한테 신세 지면서 돈까지 훔쳐? 이 천벌 받을 사람아. 박 여사의 고함이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하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첫째 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첫째 아들이 방 안을 휘저었어요. 경욱이 이불 뒤에 숨었습니다. 엄마 숨긴 돈 내놔. 어디 숨겨놨어? 첫째 아들이 선영의 멱살을 잡았어요. 저한테 돈 없어요. 놓으세요. 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선영을 벽에 밀어붙였죠.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분명 뭔가 숨겼을 거야. 첫째 아들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경욱은 이불 뒤에 웅크린 채 벌벌 떨었어요. 자신을 찾는 아들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선영이 첫째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가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첫째 아들이 선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닥쳐. 내가 뭔데? 선영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선영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빈손으로 나간 뒤에도 경욱은 한참 동안 이불 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선영은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경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욱은 고개를 돌렸어요.
선영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리어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선영의 등이 점점 작아졌어요. 첫째 아들의 습격이 있은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선영은 1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5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이사갈 전세 보증금이었죠. 그날 저녁 지하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첫째 아들이 또다시 들이닥쳤습니다. 돈 어딨어? 이번엔 진짜 있는 거 다 알아. 첫째 아들이 서랍을 열고 이불을 걷어차며 방 안을 뒤졌어요. 손이 서랍 안쪽 깊숙한 곳을 더듬더니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돈이에요. 선영이 봉투를 잡았어요. 하지만 첫째 아들이 선영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내 돈? 우리 엄마 밑에서 빌부터 살면서 무슨 내 돈이야. 선영이 경욱을 바라보았어요. 경욱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돈 우리 이사갈 돈이에요. 제발 말려주세요. 경욱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아들 줘라. 내가 이 돈 가져서 뭐 하겠냐? 고한연이 분에 넘치게. 선영의 눈이 커졌어요. 경욱의 말에 첫째 아들이 씩 웃으며 봉투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나갔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었죠.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욱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둘째 형님이 지하방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집 가요. 둘째 형님이 경욱의 손을 잡았어요. 경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내 새끼는 역시 달라. 경욱이 둘째 형님을 따라 나섰어요. 선영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선영이 폐지를 씻고 시장을 지나다 경욱을 발견했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손가락에 금가락지가 없었어요. 그년이 내 마지막 가락지까지 뺏어갔어. 둘째 형님이 경욱의 폐물을 빼앗고 다시 길바닥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며 경욱을 부축해 다시 지하방으로 데려왔어요. 씻기고 밥을 차려주었죠. 경욱은 밥을 먹으면서도 선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우리 아들들이 미치는 거다. 경욱이 숟가락을 내던졌어요.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다 꼬였어. 민수도 죽고 재산도 날리고 다 내 탓이야.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주워 설거지통에 넣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선영이 일하는 식당에 손님이 가득 찼을 때였습니다. 야, 여기 국이 왜 이렇게 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자 경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뭐? 나 밥도 못 먹게 할 거야? 경욱이 국그릇을 확 밀어버렸어요. 국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선영이 허둥지둥 국물을 닦았죠. 야, 사장 불러. 여기 음식 장난하냐? 경욱이 고함을 질렀어요. 손님들이 일제히 쳐다보았습니다. 사장이 달려왔죠. 전현이 내 며느리인데 음식에 뭘 넣은 것 같아요. 전현 당장 잘라요.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지하방으로 돌아온 선영은 품속에서 낡은 손목시계를 꺼내려 했어요. 남편의 유일한 유품,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버텼던 시계였죠. 손이 허공을 헤맸어요. 시계가 없었습니다. 방 안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죠. 어머니, 혹시 시계 보셨어요? 민수 씨 시계요. 경욱이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팔았어. 큰아들한테 용돈 보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 선영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민수 씨 시계였어요. 그 사람 유품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선영은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경옥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시끄러워. 그까짓 시계 하나 가지고. 다음 날 박 여사가 찾아왔어요. 선영의 퉁퉁 부은 눈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영아, 무슨 일이야? 사정을 듣고 박 여사가 경옥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나쁜 할망구야. 며느리 남편 유품을 팔아? 사람이야 짐승이야. 박 여사가 경옥의 멱살을 잡았어요. 경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영아, 이제 그만해라. 저 노인네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다. 박 여사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나랑 같이 가자. 우리 가게에서 일해.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며칠 후 경옥이 선영에게 또 닥달을 했습니다. 야, 시장 가서 화장품 하나 사와라. 내 얼굴이 이게 뭐냐? 선영이 폐지 주워 번 돈으로 화장품을 사오라는 것이었어요.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이 폐지를 주우러 나갔을 때였어요. 시장 골목에서 형님들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거지 며느리 아니야? 큰형님 도희가 비웃었어요. 시어머니랑 거지 생활 재밌어? 둘째 형님도 낄낄거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도희가 선영의 리어카를 발로 찼습니다. 야, 대답 안 해? 버릇없게. 폐지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선영은 묵묵히 폐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역시 고아녀는 달라. 맞아도 말 한마디 못하네. 형님들이 웃으며 떠났어요. 선영은 폐지를 다 주워 담고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은 걸음을 멈췄어요. 빗물 고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놓았죠.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 큰 절망이 밀려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의 공허한 눈동자가 허공을 응시했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빗물 고인 바닥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쓰러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경옥을 먹여 살려야 했고 월세도 내야 했죠. 식당에서 해고당한 뒤 선영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낮에는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소문이 퍼진 탓이었죠. 결국 선영이 구한 건 야간 청소 일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대형 로펌 대성의 사무실을 밤새 청소하는 용역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선영은 넓은 사무실 바닥을 걸레로 닦고 화장실 변기를 솔로 문지르고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독한 세제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질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면 경옥이 눈을 부라렸어요. 밤마다 어디 가는 거야? 누구 만나고 다니냐? 선영이 청소복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청소 일해요. 강남 사무실이요. 거짓말하지 마. 청소가 뭔 청소야, 밤새도록? 경옥이 코웃음을 쳤어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 밤마다 돌아다니면 뭘 하겠어. 뻔하지. 선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퉁퉁 부은 발목에 파스를 붙이며 눈을 감았어요. 그 무렵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형님 도희가 입을 열었어요. 선영이 전연 밤마다 남자들 만나는 것 같아. 뭐? 진짜? 둘째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낮에는 일 못 구한다더니 갑자기 돈이 생겨? 밤마다 어딜 가는데? 도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러게 남편 없는 년이 어디서 돈을 버나 했더니 둘째 형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상인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선영이 전현 몸 파는 것 같아요. 남편 죽고 나서 완전 망가졌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선영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죠. 경욱의 귀에도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이 진짜 그런 짓을 하고 다녀? 경욱이 선영을 노려보았어요. 선영이 청소도구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에 소문 다 났어. 내가 밤마다 남자들 만나고 다닌다고. 저 청소이래요. 소문은 다 거짓말이에요. 선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경욱은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 몸까지 팔아? 우리 민수가 저승에서 통곡하겠다. 경욱이 부엌에서 바가지를 집어들었어요. 선영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바가지가 선영의 어깨를 맞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바가지를 주워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선영이 청소하러 나가기 전 첫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돈 있지? 내놔. 첫째 아들이 선영 앞에 손을 내밀었어요. 저 돈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밤마다 일한다며? 돈 받았을 거 아냐? 첫째 아들이 선영의 가방을 빼서 뒤졌어요. 봉투 안에 5만 원짜리 2장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치 월급이었죠. 이거면 되겠네. 첫째 아들이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그건 월세 낼 돈이에요. 닥쳐. 엄마 용돈 보태야지. 첫째 아들이 선영을 밀치고 나갔습니다. 경욱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왜 말 안 하세요? 저 돈 없으면 우리 쫓겨나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기 살려야지. 내가 좀 참아. 경욱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어요. 선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매일 밤 선영은 사무실 바닥을 기었어요. 무릎이 까지고 손가락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독한 세제 때문에 손가락 끝에서 피가 맺혔어요.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면 2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몸이 종이장처럼 말라갔죠. 박 여사가 선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아, 내가 왜 이 꼴이야? 괜찮아요, 여사님. 선영이 힘없이 웃었어요.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현들이 시장에 헛소문 퍼뜨리고 다녀. 내가 가만 안 둬. 박 여사가 국밥집에서 소금물을 떠왔어요. 시장 골목에서 도희와 마주쳤습니다. 야, 고도희. 너 선영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박 여사가 도희에게 소금물을 끼얹었어요. 도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이 할망구가 선영이가 몸 판다고? 그 애가 밤새 청소하는 거 내가 다 알아. 헛소문 퍼뜨린 거 사과해. 박 여사와 도희가 시장 한복판에서 머리채를 잡았어요.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그만하세요. 선영이 박 여사를 말렸어요. 박 여사가 선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선영아, 이러다 내가 먼저 죽어. 제발 그 집에서 나와.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저녁 경욱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선영이 번 돈으로 화장품을 사려고 했죠. 어머, 경욱이 아니야? 아직도 살아있었어? 상인들이 경욱을 비웃었어요. 건물주 할망구가 며느리 돈으로 화장품 사러 왔대. 쪽팔리지도 않아? 상인들이 경욱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경욱은 얼굴이 붉어져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둘째 형님이 선영을 미행했습니다. 선영이 뒤에 누가 있나? 돈 대주는 남자가 있을 거야.
형님은 선영의 뒤를 밟았어요. 하지만 선영이 간 곳은 사무실 건물이었습니다. 선영은 청소 도구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뭐야, 진짜 청소부였어? 형님은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이 지하방으로 돌아왔어요. 경욱이 또 바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시장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어머니, 다 내 탓이야. 내가 돈을 제대로 벌어오면 내가 그런 꼴을 당해? 경욱이 바가지를 휘둘렀어요. 선영이 팔로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저도 이제 한계예요. 경욱이 멈칫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곧 콧방귀를 뀌었죠. 한계? 고한연 주제에 무슨 한계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리어카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달빛 아래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선영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등과 거친 호흡만이 선영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이 야간 청소를 마치고 지하방으로 돌아왔어요. 문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오철수 어머니 집 맞지?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가 물었어요.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첫째 아주버님 이름이었거든요. 누구세요? 사채업자야. 내 시어머니 큰아들이 돈 빌려갔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네. 남자가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뒤따라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여기 뭐 가져갈 것도 없네. 남자들이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낡은 이불, 헌 옷까지, 깨진 거울.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었죠. 전현이 돈 다 숨겼어요. 경욱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선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남자들에게 말했어요. 전현이 어디다 숨겨놨을 거예요. 수상하게 밤마다 돌아다니거든요. 선영이 경욱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뭘 봐. 내가 돈 숨긴 거 다 알아. 경욱이 악을 썼어요. 사채업자들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돈 어디 있어? 저한테 돈 없어요. 진짜예요. 선영이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둬. 남자가 선영의 멱살을 잡았어요. 선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나타났어요.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돌아보았어요. 월세 3달 밀렸으면서 사채까지? 오늘 당장 나가. 집주인이 선영의 짐을 문 밖으로 던졌어요. 낡은 가방이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집주인이 선영과 경욱을 밖으로 밀어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옷가지들이 빗물 고인 바닥에 흩어졌죠. 제발요, 오늘만 봐주세요. 싫어. 사채업자까지 꼬여들면 나도 피해본다고. 꺼져. 집주인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선영은 빗속에 서서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를 주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경욱은 처마 밑에 서서 선영을 노려보았죠. 이게 다 재수 없는 너 때문이야. 경욱이 선영에게 달려들었어요. 선영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다 망한 거라고. 선영의 뺨에 세 줄기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하지만 선영은 경욱을 밀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지나갔어요. 창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첫째 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였어요. 어머, 저거 봐. 도희가 낄낄거렸습니다. 꼴 좋다. 거지꼴 됐네.
둘째 형님도 웃었어요. 차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빗물이 튀어 선영의 옷을 적셨죠. 선영은 멍하니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박 여사가 달려왔습니다. 선영아. 박 여사가 선영을 끌어안았어요. 비에 젖은 선영의 몸이 차가웠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우리 가게에서 지내. 박 여사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사님, 어머니는요? 선영이 경옥을 바라보았어요. 경옥은 빗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 할망구는 왜 너한테 뭘 해줬다고? 박 여사가 울먹였어요. 그래도 혼자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선영이 경옥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옥을 등에 업었어요.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렸죠. 박 여사가 오열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경옥을 업은 채 빗속을 걸었습니다. 단돈 1,000원도 없었어요. 찜질방도 갈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서울역 근처 다리 밑으로 향했어요. 다리 밑에는 박스가 몇 개 있었습니다. 선영은 경옥을 내려놓고 박스를 펼쳤어요. 젖은 바닥 위에 깔았죠. 여기 앉으세요. 선영이 경옥을 박스 위에 앉혔어요. 그리고 다른 박스를 찢어 경옥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내 발 시려. 경옥이 투덜거렸어요. 내 양말 벗어. 내 발에 신겨.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양말을 벗었습니다. 경옥의 발에 신겨주었어요. 선영의 맨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어요. 선영은 경옥 옆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선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네요. 경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말이 빗소리에 묻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선영은 경옥을 데리고 어딘가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터였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터였습니다. 선영이 어릴 때 자랐던 고아원이 있던 자리였죠. 선영은 빈터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여기가 어디야? 경옥이 물었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에요. 고아원이요. 선영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서 혼자 컸어요. 경옥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가 저한테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저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선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빗물 고인 바닥에 쓰러졌어요. 선영아, 경옥이 다가왔습니다. 선영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야, 선영아, 일어나. 경옥이 선영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만 했던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죠. 경옥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사람 살려. 경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물이 선영의 창백한 얼굴 위로 떨어졌어요. 선영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선영의 눈동자에 뭔가가 비쳤어요. 아주 희미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고아원 터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건 박 여사였습니다. 선영을 찾아 밤새 돌아다닌 것이었죠. 선영아. 박 여사가 쓰러진 선영에게 달려갔어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죠. 야, 일어나. 선영아. 박 여사가 선영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박 여사가 전화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선영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경욱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죠. 응급실이었습니다. 선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선영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영양실조에 탈수, 과로까지 겹쳤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수혈이 필요한데 혈액형이 특이하네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혈액형은 10,000명 중 1명꼴로 나오는 초이기형인데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갑자기 화면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어요. 화면에는 경찰청 실종 가족 찾기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환자의 유전자 정보가 기존 등록자와 99.9% 일치합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성그룹 강태준 회장님의 실종 딸과 일치한다고요? 간호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0분 후였어요. 병원 복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비켜주세요. 경호원들이 복도를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 백발의 노신사가 걸어왔어요. 대성그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어디 계십니까? 비서실장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저쪽 병실입니다. 의사가 떨리는 손으로 병실을 가리켰습니다. 비서실장이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갈라진 손가락, 마른 몸. 비서실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이 34년 동안 찾으시던 따님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박 여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선영이가 누구 딸이라고요?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대성그룹 강태준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이십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딸을 찾으면 모든 재산을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재산이라면 상속세 정산 후 5천억 원입니다. 박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5천억? 경욱이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앉았어요. 뭐라고? 전현이 5천억? 경욱이 비틀거리며 병실로 들어왔어요. 거짓말이지? 저 거진년이 무슨 재벌 딸이야. 경욱이 소리쳤습니다. 경호원이 경욱을 막아섰어요. 물러서세요. 전현은 내 며느리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경욱이 경호원을 밀쳤어요. 하지만 경호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경욱을 가볍게 제압했죠. 소란 피우시면 내보내겠습니다. 경호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선영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선영이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선영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선영님 아니, 아가씨.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비서실장입니다. 아가씨의 아버지 강태준 회장님의 유언을 전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요? 저는 고아인데요. 선영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아닙니다. 아가씨는 회장님의 친딸이십니다. 34년 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비서실장이 서류를 선영에게 보여주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 기록, 유언장. 모든 것이 선영이 강태준의 딸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생 아가씨를 찾으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가씨 사진을 품에 안고 계셨어요. 비서실장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갓난아기는 분명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빼닮은 젊은 남자. 누가 봐도 한눈에 부녀지간인 걸 알 정도였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았다고요? 네. 평생을요. 그리고 아가씨를 찾으면 모든 것을 물려주라 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유언장을 펼쳤어요. 풍년시장 상가 건물 전체, 강남 대형 빌딩 수십 채, 그리고 현금 자산까지. 상속세 정산 후 5천억 원이 아가씨의 것입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못 뵀는데. 선영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을 찾기 위해 34년을 바쳤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병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재수 씨, 첫째 아들이 병실로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그 사이에 소문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온 것이었죠. 선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수 씨,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둘째 아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요. 선영이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들이지 마세요. 선영이 경호원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 내보내세요. 다시는 제 앞에 오지 못하게 하세요. 경호원들이 첫째와 둘째를 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재수 씨, 재수 씨,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잠시 후 몸을 추스린 선영에게 비서실장이 옷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아가씨, 옷을 갈아입으시죠. 상자 안에는 최고급 명품 정장이 들어 있었어요. 선영이 환자복을 벗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선영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죠. 경욱이 병실 문틈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이 경욱을 향해 걸어갔어요. 경욱이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선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의 건물주예요. 아시죠? 경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영이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검은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차에 올라탔죠. 차창 밖으로 경욱이 보였어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선영이 경욱을 내려다보았어요. 차갑고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풍년시장이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고 있었죠. 그때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시장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게 뭐야? 상인들이 손을 멈추고 바라보았어요. 차들이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가운데 리무진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선영이었어요. 일주일 전 폐지를 줍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빛났어요. 눈빛은 차갑고 서늘했죠. 저 여자 아니야? 폐지 줍던 그 여자?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선영이 시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옆에 섰어요.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죠. 여러분, 잠깐 들어주세요. 선영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선영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선영이요. 상인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시장 상가 건물의 새 주인입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선영이 서류를 들어 올렸죠.
풍년시장 상가 1동부터 5동까지 전부 제 명의로 등기 완료했습니다. 시장이 술렁거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건물주예요.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어요.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도희가 달려왔습니다. 뒤따라 둘째 형님도 왔죠. 동서, 도희가 선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둘째 형님도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용서해줘. 도희가 선영의 발을 붙잡았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동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둘째 형님이 머리를 바닥에 찧었어요. 선영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일어나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형님들이 장사하시던 점포, 명도, 소송 들어갔습니다. 3일 안에 비워주세요. 도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동서, 그리고 아주버님들 형사 고소했어요. 제 보험금 3억 원 횡령한 건 친족상돌에 적용 안 되니까 감옥 가셔야 할 거예요. 선영이 돌아섰습니다. 경호원, 저 사람들 데려가세요. 경호원들이 도희와 둘째 형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람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그때 경욱이 나타났어요. 시장 구석에서 벌벌 떨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경욱에게 다가갔어요. 경욱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영아. 경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선영이 경욱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의 건물주예요. 아시죠? 경욱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사시던 펜트하우스 있죠? 그것도 제 거예요. 선영이 경욱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머니, 저랑 같이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경욱이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를? 네. 어머니를요. 선영이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박 여사가 달려왔어요. 선영아. 박 여사가 선영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정말 잘 됐구나. 선영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여사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선영이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사님, 시장 상가 3동 1층 전체 등기입니다. 여사님 명의로 해드렸어요. 박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여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영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박 여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영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들이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철수, 오민철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저기요. 누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첫째 아들이 시장 뒷골목에서 도망치려다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첫째 아들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첫째 아들이 발버둥 쳤습니다. 재수 씨, 한 번만 봐줘. 제발. 선영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상인들이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예전에 선영에게 침을 뱉고 욕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사장님, 저희가 예전에 무릎 꿇으세요. 선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상인들이 줄을 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영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일어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기억은 하겠지만 똑같이 갚진 않을 거예요. 상인들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선영이 경욱을 데리고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화려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경욱이 입을 다물지 못했죠. 여기가 내가 살던. 어머니, 방은 저쪽이에요. 선영이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을 가리켰어요. 거실이랑 안방은 제가 쓸 거예요. 경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선영이 거실 한쪽으로 걸어갔어요.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강태준 회장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선영이 사진 앞에 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선영이 사진을 품에 안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찾는 동안 저는 아버지가 계신 줄도 몰랐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선영이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시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리어카를 끌던 골목이 보였어요. 폐지를 줍던 곳, 소금을 맞던 곳, 쫓겨나던 곳, 모든 것이 저 아래 있었습니다. 경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영아. 선영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선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의 세상을 다 가졌네요. 경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재수 씨, 한 번만 을 외쳤지만 선영은 법정에 오지 않았죠. 둘째 부부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집도 잃고 가게도 잃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시장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죠. 새벽 5시였어요. 둘째 형님이 주차장 바닥을 대걸레로 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손이었죠. 이제는 물집이 잡히고 갈라져 있었어요. 여보, 힘들어. 둘째 형님이 울먹였습니다. 남편은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희는 시장 구석에서 노점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선영을 조롱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상인들이 도희를 비웃었죠. 야, 저거 봐. 명품 백 들고 다니던 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쪽팔린 줄도 모르나 봐. 도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검은 리무진이 시장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이 탄 차였어요. 차가 도희 앞을 지나갔습니다. 도희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예전에 선영에게 소금 챙겨가라고 비웃던 그 입으로 아무 말도 못했죠. 선영은 차창 밖으로 도희를 내려다보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 한가운데 남편 민수의 위패가 놓여 있었어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죠. 경욱이 위패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그 아들의 시계를 팔아버린 게 떠올랐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식탁 위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경욱이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선영이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경욱의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숟가락에 손을 대지 못했죠. 예전에 자기가 선영에게 쉰 김치와 찬밥을 줬던 게 떠올랐습니다.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밥 안 드셨어요? 내가 와야 먹지. 경욱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제야 경욱도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죠. 어머니. 선영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주는 밥 드시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경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했던 짓들 평생 미안해 하시면서요. 경욱의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선영이 경욱을 데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 한쪽에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간판에는 오경욱 무료급식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이름으로 세운 급식소예요. 선영이 말했어요. 앞으로 어머니가 여기서 봉사하시면 돼요. 매일 밥 퍼드리면서요. 경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왜?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고아녀는 밥값도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선영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직접 밥을 퍼드리시면서 느껴보세요.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경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경욱은 매일 급식소에서 일했어요. 국자를 들고 밥을 퍼줬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무시했던 상인들에게, 노숙자들에게,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감사합니다. 밥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경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선영을 리어카에서 내쫓던 게 떠올랐어요. 소금을 뿌리던 게 떠올랐죠. 고아년이라고 멸시하던 게 떠올랐습니다. 경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국자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 건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어느 날 오후였어요. 박 여사가 급식소를 찾아왔습니다. 선영아. 박 여사가 선영을 끌어안았어요. 너 때문에 내가 건물주 됐잖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선영이 웃었습니다. 여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시장 국밥집에 앉았어요. 뜨끈한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아, 행복하냐? 박 여사가 물었어요. 글쎄요. 선영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배고프진 않아요. 무시당하지도 않고요.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고생할 때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여사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선영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저녁이었어요. 선영이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꽃을 놓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선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이제 어머니 걱정 마. 내가 아주 잘 모시고 있어.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늘한 미소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어머니. 매일 밥 퍼드리면서 참회하고 계셔. 당신 위패 앞에서 매일 절도하시고. 바람이 불었어요. 선영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당신 덕분에. 밤이 깊었어요. 선영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경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영의 신발을 정리하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말했어요. 신발 정리는 사람 시키세요. 경욱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제 눈앞에만 계시면 돼요. 선영이 경욱을 지나쳐 거실로 걸어갔어요. 경욱은 그 자리에 서서 선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선영을 내려다보던 것처럼 이제는 선영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내쫓는 것보다 더한 복수였습니다. 매일 선영의 영광을 보면서 매일 자기가 뭘 잃었는지 깨달으면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저녁이었어요. 선영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만년필을 꺼냈어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대성그룹 이사 강선영. 이제 진짜 아버지의 성도 따를 수 있게 되었죠.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선영이 의자에 기대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4년 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아버지. 그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찾던 딸. 그리고 5천억의 유산.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복수는 나를 버린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였는지 매일매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을빛이 선영의 얼굴을 물들였어요. 선영은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선영 씨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